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네, SBBC 뉴스룸. 오늘은 이용 기자 없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각. 대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시 반에 시작하는 건데 지금 4시 23분이에요. 기다리다 못해서 이용 기자를 해고하고 제가 집착 분석을 하는 건 더 귀찮아서 이용 기자가 오면 그때 문매와 함께 참여시키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다 모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 처음인가요? 돌아온 다음에? 아,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도 처음 봐요. 네, 맞아요. 네. 저하고 최 팀장은 개기일식 보고 돌아왔고 K 박사님은 다른 곳에 가셨잖아요. 네. 어딜 가셨었습니까? 서호주를 갔습니다. 호주의 서쪽. 그렇죠.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화성과 비슷한 곳이다. 예. 공기도 없고. 아니, 사람 빼곤 다 있어요. 거기 왜 가신 거예요? 탐사라고 해서 네. 제가 간다는 확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삶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누가 저보고 이거 자기도 간다고 같이 가게 돼서 반갑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난 안 가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는 거였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안 가시고. 그렇죠. 네. 그걸 갔으면 그 길 안 갔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북괴 점증하는 위협과 뭐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일주일 때문에 일식을 못 갔는데 호주에 가 있는 동안에 막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터뜨리고 막 막상 그 국토 방위력이 필요할 때는 그때였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아는 거죠. 뭐 굳이 도움이 안 돼. 일주일 때 없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증명이.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아니야, 우리가 을지훈련에서 겁먹고 다음 주에 한 걸 수도 있어요. 을지훈련에 저들이 두려움을 갖고. 네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 얘기는 저희가 조만간 다른 기회에서 한번 풀 수 있는 얘기거리들이 좀 잔뜩 있고요. 제 지론이 오지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지에 가지 않는다. 그 지론을 깨트리고 갔다 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생존 전문가이죠. 네, 오지 생존 전문가가 어떻게 생존해서 돌아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뭐 수천 킬로를 직접 운전하시질 않나. 그럼 평소에 지론에 너무 큰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K 박사님한테 이제 잘하면 산도 가겠다 막 이러면 이제 하다 등산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 지론 중에 또 하나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등산과 캠핑이다. 네. 저는 캠핑은 좋아하는데 등산은 정말 싫어요. 등산은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싫어하는 걸 3가지 중에 등산 빼고 2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생생한 탐험의 이야기, 생존의 모험. 말이 잘 안 나오네. 모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질 않아. 아, 그렇죠. 저희가 지금 K 박사님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 말이 안 튀어나오죠. 생생한 어떤 그 대자연과의 결투. 네. 뭐가 냅니까?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사람들, 저희 멤버십 모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람들 멤버만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컨텐츠로 따로 준비될 예정이니 과학 내용은 들어있지 않는 과학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사람들에 빨리 가입하셔서 이게 은밀한 내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희 그 방송할 때 저희도 일식여행 갔다 온 거 조금 후일담이라든지 거기 사실 저는 일식도 정말 굉장했지만 그 200분의 저희 그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얘기도 좀 되게 좋았어서 그 얘기랑 같이 한번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거기 오신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유재석이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말을 못 걸으세요. 오히려 나 되게 외로웠어요. 방치돼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못 걸어서. 아니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진 찍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막 파토님 장난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게 무슨 사진 찍는 입간판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교체돼 가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근데 사실 저는 약간 파토님 옆에 지금 얼굴이 작아 보이는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잡담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사람들 회원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잡담 콘텐츠가 되겠고요. 이제 오프닝 거리도 저희가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좀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시껄렁한 과학 관련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네, 많더라고요. 너무할 정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시식 관련한 얘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백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다른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다. 그게 최근에 소수에서 잠깐 어떻게 인터넷 연결돼가지고 보다가 그 얘기를 보고 네. 이거 내가 20년 전에 읽은 얘기인데. 그리고 제 태양계 연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거 제가 20년 전에 읽은 얘기가 파토님 글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때 처음 쓴 게 그 시절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요새 그 페이스북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조금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네, 새삼스럽게 뭐 달이 인공물이라는데 이거 봐봐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링크 주고 막 이러던데. 여기 보니까 수년간의 연구 끝에 러시아 정부 소속 과학자 마이클 베신과 알렉산더 슈케바코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겨우 수년간의 연구 끝에 몇 년 연구해서 이런 논문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저만 해도 20년 됐다고 이미. 자, 저희 이용 기자가 지금 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그러게. 네. 이게 뭐 공중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했을까? 예. 뭐 차가 막혔다든지 뭐 애기 얘기라든지 그런 걸 하고 싶겠지만 뭐라도 해보시던가요? 저번에 늦었을 때는 뭐 10분 걸릴 거리를 1시간 걸렸다 뭐 이런 핑계라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죽여주십시오. 늦게 나왔군요. 네, 살려만 주시면 갱생하겠습니다. 네, 이용 기자가 이제 1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을 했고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퇴출. PD들 사이에서 알려져서 발을 못 붙이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인생이 시작이 되죠. 네. 하지만 이용 기자는 저희가 그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그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어여삐 여겨 네, 오늘은 넘어가지는 걸로 하겠고 문제는 대신할 사람도 없긴 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프닝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오프닝을 1시간 동안 하셨어요? 아니, 기다리다 늦게 했지. 네, 우리라는 건 있어, 우리도. 죄송합니다. 예. 네. 겨우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런 걸 발표를 하셨다는데 이 내용은 이들의 보고서가 1970년에 스푸트니크 매거진에 발표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아니야. 올즈네요. 올즈. 네. 1970년에 발표된 것이 이제 와서 다시 갑자기 뉴스인 양 돌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데. 그때 미국한테 뺏기고 보복성 끼운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달 69년도에 달 가고 네. 달이 알고 보면 이런 건데 하하하 너희들 가서 헛발만 짚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장이 보면 제가 쓰던 얘기랑 똑같고요. 그냥 태양계 연대기를 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재밌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진짜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듯하다. 전혀 뭐 지진파 측정에서 뭐 속이 비어 있는 것 같다. 이거 완전 제가 쓴 거랑 똑같은 거고. 참 신나지도 않고. 저는 이 논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지진파 측정을 했더니 속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는. 근데 완전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좀 밀도가 낮은 건 맞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점프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게 밀도가 낮은 게 그 지구의 충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밀도가 높은 건 지구 중심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표면만 뭉쳐졌기 때문에 낮은 게 당연한 거예요. 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구에서 떨어져가지고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군요. 지구의 표면 부분만 떨어져 날아간 거죠. 네. 때렸을 때. 네. 지구가 만들어질 때 가운데 핵에 그 지구 중심부는 거의 철이거든요. 철, 니켈, 그 담이 다 가운데 있고 지구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들만 위쪽에 표면에 남아 있고 그때 때렸기 때문에 그게 뜯겨져 나가서 만든 거니까. 그게 뜯겨져 나갔으니까 가운데 지구만큼 철이나 니켈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밀도가 당연히 지구보다 낮죠. 그렇죠. 네. 네. 여기 보면 지구의 밀도는 5.5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달의 밀도는 3.34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그게 해서 지표면 지각 밀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났어 생각보다. 이걸 가지고 텅 비었다고 말하기엔 좀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보고 있으면 맞아요. 그런가 보다들 하게 되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이 가볍지도 않고 그 다음에 표면에 이제 뭐 크롬, 티타늄, 지르코늄 같은 흔하지 않은 금속 성분이 뭐 수십 배가 더 많다라는. 그거는 음속들이 많이 떨어져서. 네. 그리고 이 우라늄 236과 넵투늄 237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천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원자로의 부살물로만 생산된다. 라고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달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주선을 어떻게 움직이길래 다 예상 가능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지.
우주선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뉴턴 역학으로 계산한 정확한 그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력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이번 그렇게 계기일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획했어요? 원자로는 어디다 쓰는 거지? 방사성 물질 같은 거는 사실 그 운석이라든가 다양한 경로로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라 해도 이 표면에 이 방사성 물질이 막 흐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우주선이면 어쨌든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가동을 안 하는 우주선이네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일식 잘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갔다 왔을 때 나 뉴스 보고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뉴스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 많이 모였는데 일식 안 하면 어떡해요? 달이 인공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걱정도 가능은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 뭐 이런 거 제 태양계 연대기 다 있는 얘기 뭐 지구의 위성으로 너무 크다 그런 얘기 있었고 크긴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큰 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에서 뜯겨서 나온 그 화성과 거의 같은 크기의 천체가 부딪혀서 그런 이제 이론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달은 거의 완벽한 원형 궤도를 돈다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개개일식이 그러니까 개개일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만일식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게가 달라져서 그래요. 이렇게 일식을 보고 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제 책에 이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원형 궤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타원형 궤도로 움직이는 것이지. 원형 궤도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한 거예요? 인공물이 아닌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형 궤도는. 이상적인 것만큼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잘못된 것이 적혀있는데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어요. 달이 자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그냥 묶여 있는 거니까 스스로 스피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건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행성 천체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성들. 그게 옛날부터 안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자전했고 이제 지구 그 조성력에 묶여서 더 이상 자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달에 대한 해석은 보수적인 기존 학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보적인 최신 학설이 되는 거죠. 무식한 얘기죠, 그냥. 참고로 저희 태양견대 같은 건 제가 이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쓴 거기 때문에 무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다른 평범한 설명으로는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미 항공우주국의 지지작자 로빈 브렛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따르면 과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은 존재보다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게 더 쉽대요. 일단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음을 존재하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게 더 쉽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 맥락을 계속 읽다가 그거는 맞긴 해요. 혹하는 듯한.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게 없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아까 이 논문도 70년대 나온 거고 한 번씩 이런 미디어에서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한 번씩 돌리는 것 같아요. 얘기를. 잊어먹을 때쯤 하면. 저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 좋아하니까 일단은 뭐 클릭 수를 확보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저 기사 보면서도 좀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이 뭐 상대적이다라든지 과학의 진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과학자들은 간간히 하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그 말을 항상 되게 악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보적인 신학설을 새학설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없으면 이렇게 진짜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상관없죠. 돈도 별로 못 벌었어. 좀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이제는 설명 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은 인공물이 아니고 이거 누가 저기 어디 적어서 티셔츠라도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류의 티셔츠 시리즈 만들어 팔아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과학자들이 잘하는 말이잖아요. 학설을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걸 깨뜨리자라는 것도 되게 악용이 되죠. 항상 그래요. 연력학 1법칙을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요. 중력은 항상 무거운 쪽으로 질량이 큰 쪽이 강해진다는 그런 것 다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광속 한계 다 고정관념. 1 더하기 1이 꼭 2일 필요 있나요? 맞아요. 옛날에 또 그런 게 유행했던 때도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런 류의 책도 본 것 같아. 1 더하기 1은 3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리법칙과 공리 이런 것들은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견이 아니에요. 네, 잊지 말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 골랐던 게 뭐였냐면 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그렇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직장 실업난이 심각한데 이 직업은 뭐냐면요. 행성보호관입니다. 뭐 하는 거죠? 엄청 멋있네요. 플래네터리 프로텍션 오피서. 쉐리프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보안관이잖아요. 그쪽 계열인 것 같죠? 데퓨티 뭐 이런 거. 그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 페더럴 연방 인사관리처에서 나사에 자그마치 나사에 행정보호관 직무에 한 명을 신규 채용한다. 네, 행성보호관. 네. 공공명도 아니고 한 명을 단 한 명을 한 명이 이제 행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없으면 그러네요. 엄청난 슈퍼히어로가 근데 이게 행성이 어떤 거라는 어느 행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어느 나라 말 이렇게 돼 있으면 외국어지만 국어라고 하면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성보호관이라는 건 지구를 지킨다는 거 같은데요. 이게 놀랍게도 그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지구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 전체 행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고. 아, 진짜요? 슈퍼맨도 자기 힘든 일을 혼자서 해야 됩니다. 슈퍼맨도 심지어 지구를 지키는데 정신이 지구를 지키는데 바쁘죠. 네. 여러 가지 뭐 버스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주워야 되고. 어벤져스도 팀으로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요. 이분은 연봉이 약 2억으로 좀 하는 일에 비하면 박봉입니다. 하는 일의 어떤 무게와 중요함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죠. 뭐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어떤 순수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거. 그러네. 네. 그냥 품위의지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행성보호관은요. 일단 교통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사에서 교통을 제공해야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진짜 딱 이거잖아요. 그 슈퍼히어로가 태양계 행성을 두루 다니면서 그렇죠. 각종 위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슈메이커 레비 같은 것이 목성을 때릴 때 그것을 막는다거나 그걸 막고 바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여러 가지 화성 같은 데도 옛날에 지진도 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뭐 엔셀라두스 그 수증기에서 새우 튕겨놓은 새우들 잡아서 다시 던지고 이런 거. 도로 이렇게 저 새우들은 이제 신을 보고 왔다. 이런 신화가 속에 생겨나겠죠. 그리고 구멍도 좀 막아주고 안 튀어나오게.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약간은 그런 일이에요. 놀랍게도. 진짜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일을 합니다.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도 구체적인 일이고요.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근데 뭘 하는 거냐면요. 지구에서 우주로 보내지는 이제 우주선들 있잖아요. 로켓들. 네. 여기에 생명체가 탑승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물고, 박테리아.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옮기지 않도록 그걸 이제 관할을 막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챙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불법 이민자. 불법 외계 이민. 진짜 보안관이 하는 일 같은데요. 저기 맨 인 블랙. 근데 관할하는 거잖아, 그게.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도 이제 우주에서 묻은 유기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는 것도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플래네터리 거식이에요. 행성. 우주 검역이네요, 일종. 우주 검역. 스페이스 쿼런틴. 이 직무가 나사하고 그 ESA 유럽우주국에만 있대요. 그럼 ESA는 있는 거예요, 지금? ESA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니까. 1967년에 UN 우주 업무사무국에서 우주 조약이라는 걸 발의를 합니다. 거기 구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근거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뽑게 된 거고요. 내용을 보자면 달과 천체의 그 옛날이니까 달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달과 천체의 탐험을 하면서 조약국의 기관은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주거나 해로운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또 지구의 미생물이 외계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줄여야 할 의무도 있다. 쌍방향이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 행성보호관이 바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짜 보겠는데? 진짜 검역이잖아요. 유성 떨어지는 거 다 감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고작 그 연봉으로. 네, 고작 그 연봉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발사될 때 가서 이제 닦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DDT 같은 걸로 무슨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혼자서 팀을 이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1인인데. 네, 1인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발사 오케이를 하고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런 게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는지 아니잖아요. 업체를 선정하고 네,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고 페이퍼워크를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우리가 해볼까 이거? 근데 우리 이번에 일식 보러 가가지고 우주왕복선도 봤지만 그걸 다 닦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혼자서 못해요. 네. 외주를 주는 거군요. 네. 입찰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한번 참석을 해볼게요. 나사에 가서 그쪽에도 조달청 같은 거 있겠죠, 미국.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직업.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고 뭐 본인이 뭐 직접 몸으로 뛰는 일은 당연히 알겠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직업이면 분명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아마 지금 누가 지구를 망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여기 보면요. 실제 제가 USA 잡스에서 나온 플래네터리 프로텍션 오피서의 그 구인 공고를 보고 있는데 로케이션, 그러니까 지역은 나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하고 돼 있고 뭐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월크 스케줄 풀타임. 정규직이네요. 어포인트먼트 타입 퍼머넌트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이거 샐러리는 123,406달러에서 시작해서 187,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는 건가 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고 억대 연봉이잖아요. 2억 정도죠. 2017년 8월 14일에 이 종료가 되는 거라 이미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좀 뜻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늦었다는 걸. K박스님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건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저희 과학과 사람들에도 이 관련된 일자리가 떨어질 뻔했는데 아쉽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뭔가 낭만적인 뭔가 상상을 자극하는 이 플래네터리 프로텍션 오피서 앞으로 우리 지구와 태양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이제 지구에 무슨 일 생기면은 그 사람을 연락하면 되죠. 연락하면 되는 거네요. 네,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 본 뉴스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저희 SPBC 뉴스룸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SPBC 뉴스룸 오늘 재밌는 뉴스들로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흥미로운 몇 가지의 관점의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최 팀장님께서 한번 준비한 뉴스를. 네,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오늘은 항상 약간 애정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동물들 군이 몇 있거든요. 뭐 코끼리라든지 그렇죠. 고래라든지 큰 동물들, 팬더라든지. 물고문 네, 물고문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문어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오늘 문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기사를 보다가 가디언즈에서 엄청 선정적인 기사를 하나 봐서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어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7,500만 년의 진화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죠. 한 달 정도는. 네, 문어 캔 웨이트. 어쨌든. 우리 문어를 몰아낼 정도로 최 팀장님의 눈에 꽂힌 기사는 도대체 뭐죠? 근데 전 사실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드라마 홍보하는 기사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뭐 배두나 조승우와 한밤의 포장마차 데이트 이래서 딱 기사 눌러보면 드라마에서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여배우 누구 임신해가지고 보면 역시 드라마였죠. 그 배우 이름 당연히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캐릭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러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이거는 뭔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인가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암브로시아 젊은이들의 피를 모으는 그러니까 하베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피를 수확하는. 네, 수확하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 지역에서 인간의 혈장 수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적십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십자가 하는 일은 하고 조금 다른데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젊은 성인들의 피를 펌핑을 하고 이걸 혈장으로 만들어서 6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하는 스타트업인 거예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병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방송하면서 한 번씩 나왔던 맞아요. 얘기인데 그 얘기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의 피를 판다. 네. 그거죠. 네, 근데 저희가 언젠가 이 뉴스 시간에 사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한테 수혈을 했더니 뭐 기억력과 뭐 기력이 향상되고 어쩌고 이런 기사 기억나시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하버드 팀이 연구한 2013년 논문인가 이제 이게 근거가 되는데 뭐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뭐 알츠하이머 발병 요소인 뭐 아밀로이드 이런 수준도 뭐 20% 가까이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그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기사 사실 얘기하면서 아 이거 좀 끔찍한 미래로 가는 지옥문을 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세대 간 갈등을 얘기를 할 때 뭐 늙은 뭐 노령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피를 빤다 막 이렇게 뭐 말하는데 고혈을 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리터럴리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진짜 피를 파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젊음을 목적으로 피를 수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뱀파이어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정말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의료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스터디 중이라고 해서 연구로 600명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고객 혹은 실험 참가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19세에서 25세 사이에 뭐 젊은 친구들이 피를 수혈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회사의 이름인 그 엠브로시아는 그 고대 신들이 마신다는 음료의 영생을 주는 음료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넥타르라고도 하죠. 그 좀 불쾌한 이름이죠. 사실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이름 붙이는 건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한데 굉장히 싫은데요. 아, 네, 되게 싫죠.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든 분이 제시 마카진이라는 32살의 의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600명 정도의 그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환자 한 명을 위한 패키지를 그러니까 1회 수혈용 그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 정도의 그 기증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비용은 사실 정확하지 않고 지금 이게 완전히 상업화가 된 게 아니지만 어쨌든 1회에 한 900만 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이 연구에 참가하고 있는 65세의 노인들이 있다는 거죠. 피를 얼마나 바꾸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수혈해가지고는 효과 없을 것 같고. 네, 꽤 많은 왜냐하면 지금 1인당 1.5리터씩 1.5리터 와. 빼서 그러니까 한 번에 쓰고 그걸 못하고 몸 안에 돌아다니는 피가 4리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아니에요? 네, 며칠에 그럼 피를 거의 다 교환한다는 수준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그럴 수 아니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실 혈장 수혈이면 피 전체를 다 수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혈구는 바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혈장 안에 뭐 웬만한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혈장이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놔둘 건 놔두고 혈장만 싹 바꿔치기 하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혈액을 다 합쳐서 몸에 있는 게 한 4리터 되니까 혈장의 양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혈장의 대부분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런 양. 한 회 정도면. 그럴 수. 근데 지금 이게 기사가 사실 완전히 분명하진 않아서 이 뭐 1.5리터라는 게 피를 뽑는 전체 액수인지 전체 뭐 분량인지 이런 건 좀 불분명하긴 한데 실제로 이런 스타트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실리콘밸리라는 미드 있거든요. 약간 시트콤 같은 식으로 이제 IT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이렇게 담는 그런 시트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술 전문가로 나오는 개빈 벨슨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이거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그 미드인데 그러니까 적절한 순간에 피를 수혈받기 위해서 블러드 보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러는 매드맥스에서 블러드백 네, 그렇죠. 블러드백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이 얘기 자체가 그 페이팔의 설립자인 피터 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라는 루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이런 테라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꽤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루머에서는 그러니까 분기당 한 4만 달러 정도 새로운 피를 주입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물어봤으니까 회사나 본인의 노코멘트 중이라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에서 관심이 이제 되게 많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화 생각났어요. 블레이드에서
뱀파이어들끼리도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네, 온건파 뱀파이어와 맞아요. 과격파가 있는데 네. 온건파 뱀파이어들이 인간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이제 이런 테라피가 그 17세기부터 얘기가 있었대요. 그 보일의 법칙으로 알려졌던 그 로버트 보일, 그 사람이 노인의 피를 젊은 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버드 연구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죠. 이게 사실 근데 인간에 대해서 실험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 대주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네, 그렇죠.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아마 네. 이게 정식으로 실험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얘기도 사실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대표인 그 아까 제시 마카진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진행한 이 최근의 연구를 인용을 하면서 실제로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어떤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서 치료가 뭐 보여지고 뭐 수면 장애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과학 연구라고 보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있죠. 문제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을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약을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걸 하려면 위약 플라시보군을 네.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대조군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게다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했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떤 실험이 아니죠, 그거는. 실험이 아닌 거죠. 사이언티픽 리서치라고 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은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를 어딘가에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장사를 하려면. 그 이런 거잖아요. 노화 방지 및 근력 회복에 도움. 네. 네, 건강식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런 걸 사먹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로 건강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실 스타트업의 유행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주식시장 같은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 이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소행성 수혜주 이런 거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도 조금 그 뭐랄까 실제로 입증된 과학적 효과에 비해서 어떤 선정성이나 화제성이 좀 높은 기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잡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사업체를 만들고 뭐 투자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식으로 이제 좀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게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트업 붐이 좋은 아이템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레드오션인 상황이니까 좀 이런 서비스들까지 가나 좀 생각하고 약간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 이 기사에서 진짜 좀 되게 짜증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의사가 말한 인터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푹 자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기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수면 장애를 해소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건 좀 약한데? 아니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해도 자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피를 뽑아서 줬다는 걸 알고선 잠을 푹 자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멘탈은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양심 적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유전자 맞춤학이라든지 뭐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는 어떤 이런 과학의 발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되게 혼란스러운 선택들이 계속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그 나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의 발전이나 영속과 번영에 정말 이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의식이 있는 문어 얘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이것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누가 규정하느냐,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려워요. 현대 사회에서 누가 규정하고, 규정하는 것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규제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존재하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신체 자기 관리잖아요. 그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 윗세 30년 정도 그 손윗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닐 때 뭐가 부족해가지고 매혈하고 이런. 30년 정도가 아니고요. 제 또래도 다 있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매혈하는 사람 아직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을 내가 판매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는 그런 분명히 생각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물론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은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다른 것들을 수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사기성까지. 네. 네. 그죠, 사기성까지 있는 건데, 그 연구가
확실하게 되기 어렵다라는 걸 오히려 역용해서 그렇죠. 사기를 치는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좀 재밌었던 생각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부자들이요. 자손을 남기고 이 자손들한테 이거를 잘 물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뭔가 어떤 그 치부의 아이디어들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자기가 장수하는 음식보다는 늦게까지 애를 낳을 수 있는 정력제 막 이런 데 좀 집중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렇죠. 번식이 문제죠. 최근에 약간 그 이런 IT 부자들이나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이런 회사의 구조가 가문한테 물려줘서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오래 살고 막 그런 서비스에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그런 것도 아마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기꾼들이 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저희도 사실 영생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영생 관련된 그 사기 업체들이 등장하기에 이 여건이 성숙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도 좀 정말 뭔가 제대로 뭐라도 하는 곳인지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내가 여기다가 돈 10억 원을 주면 영생은 안 되더라도 200살까지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화병으로 50도 못 넘겨 죽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뭐 신약이라든지 뭐 테라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되게 편리하게 효과만 있으면 그런 걸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게 뭔가 답을 찾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제 뭐랄까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정립해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는 데는 일단 발을 안 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엄청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렇게 무겁다기보다는 좀 생활의 지혜. 뭐 사기당하지 말자. 좀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것도 사실 피라미드 형태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명을 해주면 뭐 두 명을 해주고 뭐 이런 1+1 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자기들끼리 뭔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뭐. 많을 거예요. 알고 보면은 대부분 사이비 시술이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뭐, 최순실과.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사기 관련된 무엇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얘기인데. 오늘 사기 특집입니다. 그러네요. 박사님은 아니고. 거의. 우리 잘 아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뭐, 만인의 형. 네. 그리고 어린 형. 토니 스타크의 모델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토니 스타크의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토니 스타크는 일단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죠? 근데 이분 아니잖아요. 네, 이분 아니죠.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토니 스타크는 무슨 페이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엔지니어고 엔지니어고 그리고 무기 장사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인질로 있다가 자기가 도망 나오려고 라크레이터 만들어가지고 아이언맨 만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러면서 날아다니고 싸우고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또 모르죠.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사생활이 이제 뭐 집안에 그런 슈트가 하나 있다던가.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이 페이팔맨 뭐 이런. 페이팔 정말 싫다. 가슴에 페이팔 마크 딱 붙이고. 행성보호관 혹시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분이 보면 항상 어떤 애치 상태에 있어요. 이게 되는 일인가 아닌가. 정말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의 애치 상태를 굉장히 잘 걷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사기꾼이 되고 그렇죠. 아직은 사업가고 이런.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뭐 기대도 되고 뭔가 성공시키고 로켓 같은 거에 도로 이제 착륙하는 거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시장에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맹사기꾼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진짜일까라는 건 약간씩은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하이퍼루프. 이것도 이 사람 생각했잖아요. 보어링 컴퍼니. 보어링 컴퍼니.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땅을 뚫어가지고 진공 열차를 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화성에 뭐 언제까지 누굴 보내겠다. 또 심지어는 거기에 이렇게 도시 같은 걸 조금씩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남의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냥 개무시했겠는데 일론 머스크 어쨌든 테슬라니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델 3 같은 것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유명한 그 경제가 된 통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8월 28일 날 나온 얘기가, 이 양반이 뉴럴링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럴링크는 어떤 회사냐면 마치 얼핏 들으면 와이파이 기계를 제조하는 그런 공유기 회사.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의 느낌을 좀 주는데 100기가비트 공유기. 네,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연결시키는 기계 인터페이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의 것이긴 한데 그 개발을 목표로 한대요. 네. 그래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뉴럴링크가 이미 외부에서 2,7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대요. 그러면 그냥 생각만으로 가계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효용이 많을 것 같아요. 가계부는 뭐 손으로도 쓰기 싫고. 네. 이 주식을 판 거예요. 주식을 1억 달러, 1,123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2,700만 달러를 현금화하니까 주식이 이제 액면가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갔던 거죠. 이 뉴럴링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냐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뇌 속에 뉴럴 레이스라는 물질을 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연결되는 노드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뇌로부터 컴퓨터에 직접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혹은 컴퓨터 속 정보를 뇌에 이제 업로드하는, 이것을 이제 이 뉴럴 레이스라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 뉴럴 레이스의 기술이 핵심이 되는 건데, 이 머스크가 지난 4월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향후 4년 내에 심각한 뇌 손상을 치료할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뇌를 기계와 융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가는 게 굉장히 될까 안 될까 약간 그 경계선이 있긴 한데 확실하게 아닌 건 시기는 확실히 안 맞아요. 맞아. 네. 근데 그게 또 사기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년에 다 됐는데. 아유 이거 시제품 나왔잖아요. 200만 더 들어오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면 화성에 지금 사람 가야 돼요. 그렇죠. 거의 도달하고 있죠. 거기에. 최소한 자기 우주선을 한 번은 태워야지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굉장히 거대한 일들을 얘기해놓고 그게 조금씩 미뤄지는데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저 우주복 들어놨거든요. 새로운 샤프한 우주복. 멋있던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그 미쉐린 우주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꽤나 샤프한 우주복. 애플에서 만든 것 같은 우주복이에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우주 비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분은 뭔가를 하고 있고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항상 늦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뇌과학자분들하고 팟캐스트도 해보고 해봤지만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 정보 일부는 돼요. 아주 이제 간단한 건 되니까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게. 근데 보나마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안 되는데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저렇게 막 터뜨리고 일단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 저 분야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저리로 몰려가고 그쵸. 그러면서 진짜로 사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일을 진행하려면 그렇게 하긴 해요. 맞아요. 그게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분은 이제 이런 각종 본인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목표가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진지하게요? 네, 진지하게 사실 그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페이스북, 저는 마크 주커버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마크 저커버그는 온라인 상의 하나의 세계를 더 레이어를 더 만들려는 게 목표예요. 돈 같은 건 중요하죠. 돈은 그냥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버는 거고 이 정도 규모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긴 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직도 뭔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뭔가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우리는 포기.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마음을 비우자. 아니 우리는 약간 이런 거야. 우리는 돈 벌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나라 재벌들 몇 명이 잘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옳든 그르든 간에
이상이 없어. 이상이 없으니까 간지도 없는 거예요. 이상 없는 사람은 간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이 앨런 머스크가 설마 사기꾼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느끼는 거고 다만 그러니까 진짜 해낸 건 있죠. 뭐 그 테슬라 모델들만 해도 그런 것들이 사실 바꿔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인류의 구원과는 거리가 꽤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묘하게 헷갈리는 거야. 네, 그죠. 네, 전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을 끌고 온 부분은 정말 쿨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 절대. 우리가 구원되고 있나 저 모델 저것들을 사실 그것도 환경에 대한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솔라시티 같은 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분명히 태양광이랑 자기 전기 자동차는 이걸 연결을 해서 어떤 또 그 자기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재생 에너지 회사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감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맞아요. 도요타가 이렇게 프리우스 같은 데 내놓으면서 친환경 키워드를 가져갔는데 사실 테슬라나 이런 일론 머스크 앞에 서면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사실. 시시해 보이죠. 네, 굉장히 시시해지죠. 그러니까 이 담론을 깔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걸 연출을 잘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 좋아요. 왜냐면 저 머릿속에 그 엑셀 시트 한 장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띄워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으로는. 그게 컴퓨터와 뇌를 연결을 시키면 사람 머리가 좋아질지 컴퓨터가 둔해질지. 그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진짜 이게 어떤 이진수의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뭐 컴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낼 수가 있는 건지 두 개의 신호체계 속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뇌과학자들이 들어보면 좀 피식하고 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이 돈 많은 이 주류의 인간이 저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좀 멋있어. 우리 누구처럼. 그렇죠. 어디 뭐 재단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훨씬 낫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수나 부처가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아니겠지만 사기꾼이라고 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으로 어떤 희망을 얻고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런 정체성이란 거는 정말 파악하거나 재단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간에 이분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뭐 어떤 분들처럼 의사결정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계시는데 그분이 없으면 회사가 무너지고 그 이상한 순환을 제가 봤거든요. 논리의 이상한 그 잘못된 순환을. 그리고 당연히 한국 경제도 무너지고. 한국 경제 무너지죠. 한국 경제뿐만 아니고 한국 5,000년 역사가 다 종결해버리는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이 양반 나이도 안 많아요. 이분이 저보다 어려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어디에다가 행님이라고 썼더니 나이 조사한다고 바로 그런 게 행님이 아니란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면 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뭐라도 줄지 모르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러다가 혹시라도 유동성 문제에 빠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사기꾼으로 굴러가 버리는 그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늦는 거 우리가 봐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파토님이 진짜 성공하셔가지고 SX 정도는 인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얘기했지. 우리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돈 생기면 스페이스X를 제가 왜 인수합니까? 그냥 놀고 먹을 거예요, 그냥. 스페이스 X를 탈 겁니다. 전 그런 야심 없어요.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재밌는 일을 계속 벌인다는 얘기 제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K 박사님께서는 좀 뉴스다운 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사기성 전혀 없는 완벽한 과학 이야기. 탐사선 얘기인데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이온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카시니호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카시니호가 올해 9월 15일로 임무를 모두 끝내고 뭐라고 해야 되죠? 장렬하게
사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목성으로 뛰어들거나 하는 거 아닌가요? 토성으로. 네, 토성으로 그냥 뛰어들면서 그랜드 피날레를 하게 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근데 이렇게 그랜드 피날레 안 하고 그냥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소리야? 뛰어드는 게 그랜드 피날레라고요. 뛰어들지 않고 그냥 뛰어놓으면. 뛰어놓으면 이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그의 방사능 같은 물질들이 실려 있잖아요. 걔들이 토성 주위에 엔셀라두스라든지 그렇죠. 타이탄이라든지 생명이 있을지도 모를. 그렇죠. 그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아까 행성 보호관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행성 보호관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엔셀라두스 이런 데서 지구가 핵폭탄을 날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오해하고 보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 당연히 그 문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있냐면은 토성과 토성고리 사이, 그 사이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 타원궤도니까 멀리 갔다가 가장 가까이 갈 때는 토성고리보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거를 20여 회 하고 나면은 마찰 때문에 유지가 힘들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마지막쯤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또 뭐 열심히 뭘 하겠죠. 떨어지면서 최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송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15일날 미션 마치면 그 사진은 우리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바로 받아봐야죠. 갖고 있다가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는 시간 한 3시간? 그 정도면? 3시간이면 와요? 네. 3시간, 4시간쯤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사에서 그 조종하면서 사진 뜨는 게 또 확 올라오면서 뭐 사람들 환호성 지르고 막 그러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토성의 대기를 뚫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 속으로. 그걸 이제 사진 찍고 그 장면이 이제 거의 실시간 3시간 간격 차이로 실시간으로 오는 거죠. 사실은 그 대기를 뚫는 사진도 보고 싶지만 우주선을 보고 싶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하나 찍어주면 좋은데.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저기는 큐리어시티는 맨날 셀카 찍긴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상도로만 보고 있고 상상도는 지금 동영상으로 CG로 만든 거. CG로 있고 실제 사진은 이제 그렇게 오게 되겠죠. 그게 1997년에 발사를 했어요. 꽤 오래된 20년 됐네요. 네, 그게 그래서 그 칼 세이건 책 코스모스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곧 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판에 업그레이드판이라기보다 약간 서문 비슷한 쪽에 그게 소개가 되어 있고. 기대가 크다. 왜냐하면 칼 세이건이 타이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엔셀라두스 이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타이탄은 액체 메탄이 있을 테니까. 코스모스 책에 사진도 이렇게 실려 있고. 타이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97년에 발사해서 2004년에 도착을 했고 토성에 갈 때는 카시니 하이온소였는데 하이온소는 실제로 타이탄에 착륙을 했어요. 2005년에. 그래서 하이온소는 떨어져 나가고 카시니호만 계속 궤도를 돌다가 옛날에는 카시니 호이겐스호라고도 부르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하이온스라는 게 네덜란드 발음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호이겐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원래 발음을 존중한다. 그래서 하이온스라고 바뀌었는데 저희 그 코스모스를 번역하신 홍성수 교수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호이겐스라고 부르는 거 극구 반대하시면서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네덜란드에서 포닥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유의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말 나온 김에 이름이 카시니 하이온스라고 붙은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분 다 토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두 분 다 교과서에 나와요. 이름이 지금 우리 뭐 500년 하고 있죠. 격동 500년. 거기에 나올 정도 분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교과서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니까. 카시니는 그 토성 태가 꼬리가 이제 여러 개인데 아주 우리 지구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쪽 꼬리, 바깥쪽 꼬리. 그 틈새를 카시니 간극이라고 합니다. 그걸 발견했구나. 카시니 틈새라고 합니다. 그걸 발견한 분이 바로 카시니.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것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일로는 화성까지의 거리를 처음으로 측정을 한 거죠. 이분이 언제적쯤 사람이죠? 1625년생. 그러니까 뉴턴보다 한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뉴턴과 거의 동시대. 그때 화성에까지 거리를 맞췄어요?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지구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화성의 시차를 구한 거죠. 화성이
그림이 별자리 배경에서 네. 지구 이쪽에서 볼 때 얼마, 지구 저쪽에서 볼 때 얼마. 네, 그러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꽤 정확해서 네, 그 행성 간 상대적인 거리는 거죠? 그렇죠. 삼각형을 한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거리는 이미 케플러 재산 법칙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측정하면 나머지가 다 계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 덕분에 지구 태양 간 거리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이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때 측정한 지구 태양 거리가 1억 4천만 킬로미터였거든요. 지금 1억 5천만. 1억 5천만. 거의 뭐 그 정도면 뭐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대단들합니다 그 시대에. 임진왜란 발발 30년 뒤. 뱅자오란 직전. 1992년. 네, 뱅자오란 직전. 뱅자오란 직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이원스는 역시 토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렌즈 같은 걸 굉장히 잘 다뤘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가 개발하는 렌즈를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일단 토성 고리가 고리다라는 걸 처음 밝혔어요. 다 이제 그 시기에 망원경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갈릴레오가 처음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게 16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시기에 망원경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막 이루어질 때 갈릴레오가 봤을 때는 이게 귀인가 뭐 토성이 찌그러졌나? 그림 기억나요? 이렇게 귀같이 정말 붙어가지고. 이번에 일식 보러 갔을 때 밤에 한번 토성을 봤었죠. 고리가 보이죠. 그게 그렇게 좋은 망원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망원경만 하더라도 갈릴레오가 봤던 망원경보다 훨씬 좋은 망원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언스가 처음으로 그게 고리다라는 걸 밝혀냈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타이탄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을 발견해서 이게 토성의 위성이다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타이탄에 착륙하는 탐사선 이름이 하이언스호가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좀 그런 거 발견하고 하면 좋겠다.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뭔가가 우리 이름을 달고 착륙하면 좋잖아요. 파토 1호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우주적인 발견의 마지막은 토성이 고리로 되어 있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건 벌써 몇백 년 전에 누가 발견해버려서. 그리고 하이언스는 그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뉴턴과 거의 동시대였고 뉴턴이 아니었다면 뉴턴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말을 다른 사람이 만일에 그 뉴턴의 성과를 거뒀다면은 대부분이 하이언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갔어요. 그렇군요. 그 뭐 진자시계 같은 것도 그 하이언스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공식화되기 직전 버전까지 거의 찾아낸 수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자시계를 발명한 덕분에 그때부터 교회에 시계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아니, 그전에는 교회 시계탑이란 걸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었겠네요.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시계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없었겠죠. 그쵸.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주 갔을 때에도 그 동네도 항상 그런 데 가면은 대체로 시계탑이 기본적이에요. 시계탑 밑에서 봅시다. 뭐 이런 게 거의 그 답처럼 되어 있으니까. 요새 애들은 중상에서 만나던데. 중앙상가. 그러겠네요. 그러겠구나. 그리고 그 하이언스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힌 뇌머라는 과학자와 같이 일을 했다. 뇌머. 그러니까 목성주의 또는 이오가 이제 목성 뒤로 들어가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거의 무한한 줄 알았어요. 이제 물론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측정을 하려고 시도도 했지만 실패했고 이때쯤에 근데 이 뇌머라는 사람은 하이언스하고도 같이 일을 했고 앞에 있었던 카시니랑도 같이 일을 했고 어쨌든 관련이 있고 결정적으로 하이언스가 사실 근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은 그보다는 빛이 파동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군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뉴턴은 빛이 입자다라고 정했거든요. 빛이 입자다라고 정했고 하이언스는 빛이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하이언스가 맞잖아요. 그렇죠. 뉴턴이 틀리고 뉴턴이 틀리고 하이언스가 맞췄다라는 게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뭐 다음 날 축구 경기 결과라 할지라도 뉴턴보다 잘 맞췄다면 일단 참고로 영국하고 나머지 대륙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요. 관점이 그러니까 사이도 안 좋았지만 관점이 많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상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랑 유럽에서 생각했지만 사실 유럽에서 영국은 영국이지 그냥 좀 유럽은 좀 아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육지 것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카시니가 많이 아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엔셀라두스에서 수증기 뿜어서 나오는 거. 새우 나오는 거. 네, 그것도 다 카시니가 한 거고 토슨과 관련된 뭐 새로운 과학적인 최근의 사실들 전부 다 카시니에서 다 만들어낸 거. 네.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 고리와 이제 타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밝혀낸 건 그 사이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토성 대기라든지 뭐 고리 성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수집을 하면 기체 행성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지금 그 만들어지고 진화했는지를 밝혀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지는데 아직 명확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확 끌만한 큰 발견은 아직은 없어요. 이게 10년 정도 했는데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임무 끝내고 한 1, 2년 지나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랜드 피날레라는 것이 충돌해서 이제 갖다 버리는 그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큰 업적을 쌓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 기억에는 그 찾아보니까 200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갈릴레오가 목성에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목성도 그렇게 갖다 내다 버렸었죠. 네. 근데 진짜 별거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게 별거 없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별거 없고요. 과학자들은 많은 논문을 쓸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무슨 공중에 떠 있는 성이 있다던가, 그 하울에 움직이는 성, 뭐 약뷰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심이라도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심이요, 심. 대기를 뚫고 들어가면 안에 뭐 단단한 심 같은 거요. 아, 핵이요? 네, 핵 같은 거.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보면은 떨어지는데 고래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거. 네. 이게 지금 사실은 토성 코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아직 둘 중 하나거든요. 그 행성으로 있다가 깨진 건지 아니면 아직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속 깨진 상태로 있는 건지. 항상 그런 것은 행성으로 있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뭐 행성 Y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아직 밝혀내야 될 문제가 많고 사실 우리가 우주를 많이 탐사를 또 하고 먼 우주까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태양계 내부도 밝혀지지 않는 게 아직 많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건 파토님이 내려놓으신 결론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에 불과하죠. 하나씩 증명돼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간에 좀 아닌 듯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 또 제가 누님끼리 간 게 이 총 카시니 하이언스 미션이 이게 나사랑 ESA랑 같이 한 거거든요. 그 카시니는 주로 나사에서 한 거고 하이언스는 그 ESA에서 주로 해서 만든 건데 비용은 뭐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네,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 어디서 돈 얘기만 나오면 이제 무조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엔데버호 보러 가는데 그게 챌린저호를 대체하려고 되게 이렇게 디스커버리랑 아틀란티스의 미국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만들어서 2조 5천억 원 정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저기까지 누군가는 해내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저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 말고 우리 말고 이거 뭐 한국 뭐 이런데 아주 당장에 돈이 되거나 아주 당장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것보다 훨씬 큰 시각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아주 큰 시각으로 뭔가를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얻어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 이제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카시니 허윤서가 도대체 가서 밝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많이 되어 있었고 정말 맞나? 진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런 미션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전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거라든지 그런 거 발견한 건 사실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견은 엔셀라두스. 네, 거기서 수증기 뿜어져 나오는 거는 그전에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한 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데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카시니 인물 중에서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성과가 나오는. 그 요새 그 외계행성 되게 많이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을 가져도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좀 검증한달까 이런 과정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뭐 파토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이런 거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곧 이용 기자가 말하겠지만 세상이 6,000년 됐다는 사람들이랑 또 싸워야 되고 이런 약간 불균형이 약간 좀 화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거나 요직은 아니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씁쓸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뉴스룸의 기본 뉴스들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이 뉴스룸의 천덕꾸러기 지각생 죄송합니다. 지각생 그러네요. 뉴스룸의 영원한 무책임 지금 카시니처럼 바닥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어. 장렬한 피날레를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예. 이용 기자의 집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 팀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링크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네. 뭐라고 올리셨죠? 제 페이스북에 링크를 사실 꽤 자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창조과학회에서 쓴 칼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정계현 교수님께서 이분은 창조과학회 회장이시기도 했습니다. 과거 회장이셨죠. 네, 그래서 이분께서 칼럼을 하나 올리십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생물학자로서 어렸을 때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나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면서 어떤 마음의 짐이 될 뿐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을 겪으면서 다시 창조과학자로서의 삶을 되찾았다라는 주장을 하시게 돼요. 생물학자예요? 네. 동물학 전공하시고 발생학 강연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받고 밤늦도록 책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다닙니다. 이렇게 석 달 정도 다녔을 때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알약을 몇 개 주십니다. 알약을? 네.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셨나요? 그건 색깔은 명확하지 않아요. 몇 개의 알약을 권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바라보기만 했대요.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이제 본인의 추리인 거죠, 일종의. 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자 이제 특별히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대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수안보를 들른 뒤 충주 시내를 막 빠져나오는데 그 자신이 타고 있던 자동차의 앞에 약 20m 전방에 나무로 만든 갈색 십자가 하나가 승용차 높이로 떠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앞질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증언이. 음성과 장호원을 거쳐 안성을 향하여 가는 중 일죽 인터체인지 앞 굽어진 길을 막 돌아갈 때 저 앞 하늘에서 예수님이 흰색 속옷에 청색 겉옷을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날아오셔서 십자가와 우리 차 사이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 날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음성과 장호원을 거쳐. 그 글이 어디 있는 글이라고요? 창조과학회에 있는 글입니다. 아까 그분 회장을 하셨던 그분의 이제 경험을 쓰신 거죠. 이건 100% 경험담입니다. 이거 실화냐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일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가지고 잠시 자리에 누워 있었대요.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새벽에 기도를 갔다 오시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때가 주일이어가지고 또 교회에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가려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이때 배우자께서 처가 야채즙을 만들어서 크리스탈 컵에 담아
받침과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분이시네요. 굉장히 디테일이 있죠. 컵 받침. 게다가 컵의 재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면 신빙성이 있다고.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스토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라 한들 그런 그렇죠. 느낌을 주죠. 네, 그렇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컵만 받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은 컵 받침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대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단숨에 마셨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컵을 무릎에 딱 내려놨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흰 속옷만 입으시고 침대에 걸터 앉은 이 글쓴이의 1m 미만의 거리에 서 계셨대요. 1m 미만이라는 것도 측정을 해보신 거겠죠. 네. 예수님께서 야채즙이 담긴 크리스탈 잔, 그리고 잔 받침을 두 손에 들고 내려다보셨다고 합니다. 잔 받침 아까 아내가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당연히 네. 그런 어떤 인과관계의 네. 영향하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증언이 디테일합니다. 저는 이미 다 마셔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연두색 거품만이 컵의 내벽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벽을 따라? 이를 어쩌나 무엇이 잘못된 건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걱정스레 예수님의 얼굴과 들고 계신 잔과 저의 잔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얼떨결에 겁먹은 소리로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드시고 잔 받침에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잔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여인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잔과 받침을 받아가지고 나갔대요. 손만 그랬대요. 네. 호러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창조과학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전자현미경으로라도 형태를 파악하고 나서야 존재를 믿어왔던 소위 과학자인 저의 강팍함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강해졌다. 네. 진화론에 대한 회의가 가기 시작하고, 그 진화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 없어요. 말한 것도 지금.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종전에 이제 진화론에 입각한 강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럼이라기보다는 사실 간증문이죠. 그렇네요. 사람들이 자신이 익숙한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도 서사 구조에 따른 어떤 유행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행하는 건 이런 거죠.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렇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서양인이나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과학자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고정관념에 벗어난 발상으로 보수적인 학설을 뒤엎는 그런 그 이야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간증 서사가 있습니다. 과학에 심취해가지고 스스로는 오만했으나 여차저차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기까지 함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만 그렇죠. 역사하심으로써 이분은 이제 직접 나타나신 직접 경우고 나타나셔가지고 녹즙을 드시고 차 길에서 같이 날아다니시고 이렇게 네 그렇죠. 녹즙도 드시고 네 그리고 약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알약도 몇 개 내미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창조과학이란 무엇이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창조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건 창조과학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네. 네, 그 창조과학회 회장이셨고 제가 저 칼럼을 공유할 때 황당하다 거의 없었던 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사람들은 겪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환상을 보거나 이러는 일은 되게 흔한 일이니까 가능은 한데 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애들한테 발생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창세기를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사실 이 간증의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연 이분이 테뉴어를 얻어서 대학에서 다른 과목도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그 문법의 구조를 가르치신다거나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발생학이나 어떤 생물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는 저는 저 분의 경험을 다 믿어요. 본인은 주관적으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도 옛날에 UFO 봤거든요. 네. 그래서 UFO 굉장히 쇠로 된 걸 봤어요. 저는 금속이었다. 금속. 저도 어려서 귀신 봤어요. 네. 진짜 귀신. 정말 이상한 것도 많이 겪었고. 네.
근데 과학자라면 자기 경험을 의심해야 돼. 맞아요. 자기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그게 규명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그게 잘못된 거고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사고하면 안 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네, 과학자도 아닌데 저는 그러려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나름. 네. 아니 사실 과학자고 아니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나 요새 피곤한가 봐 약간 이렇게 생각이 가야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 자랐잖아요. 제 주변에 저런 사람 천재예요. 진짜. 천재입니다. 저런 사람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피곤하게 이게 그냥 종교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이 이상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걸 진짜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심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개기일식 봤잖아요. 네. 개기일식 보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기일식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 그거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쉽게 이렇게 의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물화돼서 나타나 있다고요. 네. 내 눈에 보인다고 지금.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단련된 사람이라면 이게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는 분명하니까 뭐 우리가 외부로 감지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말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렵더라도.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셨을 뿐이지 이분에게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100% 그냥 말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든가 이런 암시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느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신 거잖아요. 약이나 들고 계시고 차 드시고. 약을 주시고 녹즙을 한 잔 드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본인이 100% 믿는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해석해서 입장을 취한 건 본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수다라는 말도 안 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유사한 외형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떤 인물을 봤을 때 이 인물이 내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고 또 이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아무 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꿈에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분이 아무런 증거 없이 확신했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아마 예수님과 굉장히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겠죠. 우리 알고 있는 그 얼굴 있잖아요. 그 백인 수염에. 네, 그렇죠. 아까 흰 옷에 파란 옷도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흰 속옷이라는 게 팬티 이런 게 아니고 잠옷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속옷 위에 이제 겉에 가디건 같은 그 파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런 모습으로 잘 등장하는데 본인이 항상 보아왔던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고 본인의 이것이 어쨌든 거짓말은 아닐 것이고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을 의심해야 될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과학 관련된. 그죠? 그 또 하나는 예수는 이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선택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들이 여기서 상관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예수의 등장하심이 이분의 창조과학을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인과관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그럼 속해 계시는 한국창조과학회란 어떤 곳인가? 이곳에 처음 들어가 봤을 때 이곳의 주장이 뭔지를 한 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가서 기사를 좀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잠깐 봤어요. 네,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다르죠. 네, 이게 어떤 의사과학이라고 하는 의사과학 어떤 전반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의사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학설이 고정돼 있지가 않죠. 환국의 영토가 만주까지 였느냐 아니면 중동까지였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 아니에요, 전 세계. 네, 그러니까 전 세계라는 분도 계시고 학설이 매우 많이 나뉘는데 그 누구도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창조과학계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미국에서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법에 위배된다. 고로 적어도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최소한의 과학적인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창조과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들은 그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배치되기도 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그렇죠.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건 사실 원래 통설 아니었습니까? 유럽 쪽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임스 어셔라고 아일랜드의 주교였죠. 그 양반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앞에 그 유태 족장들 나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렇죠. 쫙 나와요. 그 민수기 신명기 이런 재미없는 데서
우리가 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5개 것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되게 재밌거든요. 아, 재밌죠. 근데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정말 재미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만 나오지. 네.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역순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나온 게 BC 4004년이었고 지구가 탄생한 게. 네. 그래서 BC 4004년에 지금 2017년이니까 그걸 붙이면 이제 지구의 나이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걸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걸 역순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마태복음 처음에 있는 건데 그건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얘기만 있죠. 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구체적인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뭐 그렇죠. 그렇게 저는 약간 딴 얘기인데 마태복음 처음에 누구를 낳고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마리아는 요셉하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지 막 약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세주로서의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왕가와의 어떤 링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 몇 대였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수까지도 몇 대이기 때문에 요로조로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끝에 말 맞다나 모순인 게 그 혈통하고 예수는 관련이 없잖아. 하느님이 직접 잉태하신 존재. 그러니까 동정녀가 차라리 모기애를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모기애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서 생물학적인 연결성이 없어요. 네, 언제나 그렇듯 사소한 지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다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는 유럽에서 통설이어가지고 원래 그 샹폴리옹 이런 사람들이 그 고대 상형문자 같은 걸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석을 하면서 나오는 연대가 기원전 4000년을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19세기 때부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사능 연대 측정. 어쨌든 현대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나이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나이까지 나와 있죠. 네. 사실 지구의 나이가 왜 45억 년이 아닌가를 설명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만 그리고 심지어 제 생각에는 창조과학론자들이 이걸 굳이 붙잡고 있을 이유도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그냥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옛날 유럽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창조과학계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하죠, 전문직으로. 네. 저희 이번에 그랜드 캐니언 갔었잖아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 최근에 그 창조과학 관련 투어로 되게 또 유명하고 뜨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로 이제 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진짜 오래전에 생긴 거고 어떤 건 최근에 뭐 비교적 몇천 년 내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지층 떨어져 나와서 뭐 거꾸로 뒤집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생각보다 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니언은 창조과학론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을 모두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고 뒷받침해 주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로는 젊은 우주론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가 젊으니까 우주도 젊겠죠.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땅과 그 인간을 만든 건 아무래도 좀 뒤쪽이다 보니까 이제 앞쪽은 그 하루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주의 나이로는 대략 다르구나. 2000년에서 12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되게 열심히 설명하시는 그 물리학자 분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빛이 광속에 가까우면 시간이 느려지고 지연 효과를 막 설명 가지고 와서 엄청 열심히 이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루가 실제로 얼마나 길었나 이런 거. 그러면 길었으면 얼마나 길었는가 이런 거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받아들이시질 않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입증 가능하다고 보시고 진지하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다들 뭔가 어떤 아티클이 있고요. 어떤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과 밀접한 또 하나의 주장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실존했다. 그렇죠. 네. 이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지층이 역전된 데가 있대요.
근데 역전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 이 태적 상황에서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깎이고 뭐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그랜드 캐년 자체가 이렇게 다 평행하게 이렇게 지층이 쌓여있긴 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숲곡이라고. 그 양쪽에 있으면 흘리면. 근데 이렇게 깎이면 이제 이 역전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양쪽에서 밀면 이게 쭉 쭈그러들다가 어떤 부분은 뒤집히고 그러죠. 그럼 이런 뒤집히는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노아의 홍수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흙탕물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랜드 캐년은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 암석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한 번에 퇴적된 다음에 암석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6,000년은 짧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고. 일단 뭐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예요. 그 대홍수가 뭐 있었든 뭐든 그게 성경에 있는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진 않아요. 어디에서 홍수가 있었든 간에 그렇죠. 그랜드 캐년에 홍수가 거대한 홍수가 있었을 수 있죠. 그게 뭐 몇백 년을 됐으니까 그런 홍수가 몇백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그 미국에 또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인류 역사와 홍수는 항상 같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홍수에 관한 설화가 다 있어요. 설화가 다 있죠.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들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 죽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제 아크, 그러니까 방주 이런 개념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건데 어디에 홍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코스모스 때도 봤지만 길가메시 설화라고 노아의 홍수랑 설화가 똑같습니다. 비슷한 소설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모아놓은 자료만 해도 노아의 홍수와 매우 비슷한 홍수 얘기가 한 100여 건 정도 되는데 길가메시 서사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그 구약의 그 노아의 홍수 얘기가 길가메시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시대적으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시대적으로 길가메시가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죠. 또 노아의 홍수가 너무나 적절하고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 방주에 공룡이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멸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커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공룡의 존재라는 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작은 공룡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닭이. 그러니까 이게 그 노아의 홍수 설화라는 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놓았던 그 지역을 아라랏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터키에 있는 지금 원래는 아르마니아 땅이었다가 지금은 터키 땅에 있는 아라랏산이라는 산인데 이 산이 높아요,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보진 않았으나 사진을 보면 가팔라요? 뭔가 어떤 신성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산이긴 한데 그 산의 높이가 해발 한 5,1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그거보다 높은 산이 많아요. 많죠. 매우 많습니다. 그거보다 높은 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아라랏산을 설정해 놓은 설화가 있다는 건 그 노아의 설화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그렇죠. 어떤 글로벌한 설화가 아니라는 로컬 설한 거지. 그런 것에 어떤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갔잖아요. 거기가 5,600m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살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살았겠네. 거기는 공룡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룡의 존재가 창조과학자들한테는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노아의 홍수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노아의 홍수의 목적이기도 했고 그런 그 큰 동물 죄악이 깃든 그런 동물들을. 그러면 그때 죄지은 생명체들이 사람이 아니라 공룡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환경 변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 미국의 작가가 기후 변화 말하는 거지. 기후 변화가 그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한 작가가 휴스턴 홍수는 동성애자 시장을 뽑았던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징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징벌이라는 말은 터무니없으나 적어도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보다는 덜 터무니없다라는 식의 트윗을 날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박이 되잖아요. 우리 그 일식 보러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내리려면 그 동네보다는 사실. 그때 이용 기자가 그랬어요. 이용 기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여기에 불벼락 내리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불벼락이 안 내린 걸로 봐도 신은 없거나 지금 게으르거나 직무에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룡은 굉장히 창조과학자들한테는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이후에도 삽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만약에 공룡이 살았다면 인간하고 공룡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공존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네, 그렇죠. 공룡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공룡을 본 사람이 없고 그 증거가 없는 거죠. 네. 미싱 링크네. 네, 미싱 링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 지지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에 스테고사우루스가 있다. 그림이. 아, 그래. 그죠. 그 벽에 그거 약간 유명한 거 하나 있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어떤 뭐 네. 아니 우리나라는 궁전에 용 그림이 있는데 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 용이 실존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용도 그때 밀종했나? 그럼요. 그리고 왕좌의 게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동물을 그냥 상상만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잉카 문명에도 뭐 그런 그림이 있고. 네, 그림도 있고 뭐 모형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이게 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애도 그런 그림 잘 그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한테 조그만 거 거짓말 하나 하다가 그 얘기에 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면 편한데 그걸 못하는 상태 약간 그런 느낌? 공룡과 사람, 화석이나 이런 게 같은 지층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았지만 공룡은 구원받지 못하고 공룡이 더 타락한 생물이었다. 네, 그렇죠. 인간보다. 그렇죠. 공룡이 훨씬 인간보다 도박도 많이 하고. 아니, 도대체 공룡이 타락했다는 건 무슨 근거를 하는 말이에요? 멸종했기 때문에. 사람은 살려줬는데 공룡은 안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소급되는 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공룡이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응징이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휴스턴으로 간 걸로 보면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 창조과학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그거 한 게 중요한 게 창조과학과 창조론 이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창조론 계통에도 사실 몇 개의 레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온건한 거는 이제 늙은 지구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걸 다 받아들이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과학적인 진화론이고 뭐고 다 받아들여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특이점, 빅뱅. 특이점에서 시공간이 생겼는데 특이점이 왜 생겼냐? 빅뱅이 왜 생겼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소급해 올라가는 어떤 한계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신을 놓는 경우죠. 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방법이 없죠. 네, 충분히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렇죠.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죠. 그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멈추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의 과학은, 인간의 과학은. 그렇다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신의 영역이 계속해서 축소된다는 얘기인데 축소돼 왔죠. 그렇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려있는데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풀어내는 게 답인데 그거를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것이 그런 한계를 지어버린 거잖아요. 정상적인 과학을 연구를 하고 일반적인 과학자 중에서 신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다가 신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종교인으로서의 철학이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는 점이 있긴 있죠. 전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역할이 더 커진다. 그렇죠. 네, 신의 역할이 더 커지고 더 전지전능한 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냥 젊은 지구로 갈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신의 영역을 좁히냐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의 무한함을 유한함으로 계속 재단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꼴랑 6천년밖에 안 된 거야 결국. 네, 그렇죠.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진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과학에서는 진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없으면 현대 생물학도 없거든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물론 다윈의 진화론에 아무도 관심이 없진 않겠지만 관심을 안 쏟는 가운데 창조과학자들은 다윈 시절 진화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느님께서 모두 창조하셨고 지금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이 종이 다른 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인간이 아닌 종이 인간이 된다는 주장은 신성모독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창조과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과학의 어떤 껍데기를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주장이 바로 지적설계론입니다. 지적설계론. 생각해보면 창조론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지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설계했다는 거죠. 우리와 이 지구를.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꾼 것 뿐입니다. 네, 그냥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처럼 복잡한 걸 눈먼 시계공이 못 만든다. 네, 이런 네. 눈같이 복잡한 걸 어떻게 어떤 지적인 설계자 없이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쓰레기장을 막 뒤엎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유명한 비유죠, 사실. 네. 이렇게 반박이 되죠. 이 가운데 근시였거나 근시가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여기 앉아있는 4명 가운데. 네. 지적 설계자가 있는데 이 정도의 불량률을 보인다면 과연 그는 얼마나 지적일 것인가. 네, 그 전지전능까지는 아닐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반박이 되고 있는 거죠. 저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썹을요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네. 누가 지적으로 설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눈이 아픈 대부분의 경우는 눈썹이 들어가서 속눈썹 말씀하는 네,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설계상에 오류가 있는 그 셈인데 네. 그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이 하신 일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죠. 이거 네. 무결한 신이시고 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오류는 수정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신이시기 때문에 어지간한 악덕 기업도 이 정도 분량이면 리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창조과학하면 뭔가 조금 그래도 다른 일반적인 종교 관점보다 진보할 느낌을 주는데 네. 창조과학 쪽이 가장 보수적이에요. 창조론 쪽에서도. 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창조론에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 그런 거잖아요. 가장 그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쪽이 창조과학 쪽이라는 거. 네. 이게 과학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더욱 극단적인 얘기를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쪽이 창조과학이다. 어느 나라나.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그 과학이란 말에 현혹된다?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에 사실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사실 좀 지금 창조과학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네. 그 과학계에서의 지금 뒤늦은 반성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너무 무시했던 게 잘못이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연구기관 사기 사건 이런 거 네. 거의 거의 한 3년 주기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비웃음이 나는. 그러니까 너무나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어느 정도라도 대꾸할 가치가 있어야 뭔가를 해줄 텐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상대를 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당한 거죠 오히려. 네. 사실 그 장대익 교수님 우리 방송에 계속 나오셨던 네. 장대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예민하게 좀 싸우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게 문제가 되겠어라는 진짜 아니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저런 거 크게 사겠어 반성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믿는 분들의 서사가 있어요. 이게 불경한 과학자들이 성경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으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과학자들이 틀렸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역시나 성경이 옳다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간증 서사 있잖아요. 네. 그쵸. 이 익숙한 간증 서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6,000년을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에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독실하게 일회를 모두 믿는 분이라고 해도 6,000년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그냥 네. 주교가 네. 해석한 것에 불구하고 그 6천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뭐 그렇게 치면 뭐 삼위일체 이런 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6,000년을 믿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600년이라고 믿는다고 치자고요. 지구의 역사가. 네. 그러면은 같은 식으로 지구가 600년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뭐 원한다면 증거는 다 몰 수 있죠. 정말 구체적인 숫자도 다 가능할걸요. 네. 뭐 320년 뭐 이런 것도. 윤성철 박사님 저희 이번에 같이 식여행 갔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젊은 지구론자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윤성철 교수님을 이루고 있는 몸의 어떤 요소들 중에 어떤 거는 45살이 넘었고 어떤 부분들이 엊그제 생긴 상처가 있고 45년 동안 만들어온 주름살이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 생긴 상처를 말하고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난 지 이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었는데 놀라운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윤승철 교수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네. 진짜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이죠,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입증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런 걸 진짜 이해 못 했거든요. 아니, 저런 거. 뭘 왜 사? 막 이런. 저런 걸 왜 사지? 그리고 왜 저런 걸 속지? 그리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입증할 수 없는. 아니, 물론 이런 약간 의사과학 쪽에서는 과학적으로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게 칭찬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럼 과학자를 떼던지. 과학을 떼야지, 그러면. 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걸 칭찬으로 알아듣는 이곳에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일식여행 갔다 와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 정말요? 그러라고 보내준 여행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누군가가 속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게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거기 쥐라기 공원 그 라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쥐라기 공원 라이드를 타면 이게 영화 자체가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공룡들이 꽤 오래전 기술로 만든 로봇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설픕니다. 근데 그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그게 진짜 공룡이라고 믿고 있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스토리와 함께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공룡들이 나오는 곳에서 모험을 했다고 믿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확증 편향으로 인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조과학이 아닌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쌓는데 이런 곳에서 활동한 것이 전혀 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도킨스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유물론자인 사람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역시 많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를 붙이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는 좋아하는 종교인들도 있고 말하자면 저희 엄마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종교가 엄마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엄마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게 하는데 되게 과학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긴 알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짜 멀쩡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로 그 사람들을 모욕할 필요는 정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세계에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에 집착해서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과 과학한테 둘 다한테 잘못하는 일인 거죠. 그 영화 예전에 리뷰를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상한 영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 중에 만약에 뭐 엄청난 표절작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영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모르겠어요. 누군가 어떤 그런 그 지휘 주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꼭 등장하는 영화를 옹호하는 것 중에 우리 민족의 영화, 국산 영화, 한국인이면 한국 영화 봐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6,000년 됐다거나,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거나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걸 믿어야지라는 어떤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이런 걸 퍼뜨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북에 썼던 거였는데요. 종교는 믿음이 포인트고, 과학은 의심이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리면 종교도 망하고 과학도 망하고 엉망인 이상한 짬뽕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래서 그 영역을 저의 개인적인 세계관,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세계관과 무관하게 그 영역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합쳐져 버리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신경을 쓰면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창조와 과학이라는 말이 미래라는 말로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과학자라든지 어떤 이제 실용적인 그런 걸 공부하는 공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종교를 가지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이런 거를 믿거나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판단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렇게 예수님이 흰 속옷과 푸른 겉옷을 입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갈색 십자가와 자동차 사이에서 날아다니시면서 뭔가를 약이든 뭐든 줬습니다, 이분한테. 그러면 이제 이분은 뭔가 결정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녹즙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분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녹즙 자기가 갖고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냐.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보장이 있는가. 이런 분의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고 큰 글씨를 써놓은 거 있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뭐 이런 거 지키고 따르면 되죠. 그거 어렵거든. 정말. 이게 쉬운 길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이용의 집착 분석. 오늘 늦긴 했지만 우리가 저희 창조. 우리가 이거 팟캐스트를 벌써 4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4년이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진짜 슬픈 일이에요. 정말 자괴감입니다. 자괴감 가운데서 물론 저희 방송 듣시는 분들은 적어도 창조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뭐 그런 사고의 흐름을 쫓아가실 것 같지는 않지만 글쎄요. 이게 과학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너무 악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수백 년 전부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많은 어떤 분들은 또 과학 중심주의, 또 과학의 맹목적으로 지금 과학을 신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과학은 그냥 신뢰하는 거죠. 과학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나온 이론과 결론을 일단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할 만한 무엇을 갖고 있는 게 나오기 전에는 신뢰하는 것이지 그걸 맹목적으로 실행해서 이게 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는 증거를 계속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과학도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지만 과학에 대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전제해 하고 있고 합리적 의심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종교에서는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창조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답을 억지로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그렇죠. 문명 포를 하다 보면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해야 근대가 시작되죠. 현대가 시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에 살지 말고 다들 현대 이제 2000년 하고도 17년인데요. 현대에 좀 들어가 살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전할 말씀 혹시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여행 갔다 온 동영상을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따로 그 여행 가셨던 분들한테 공지는 하게 될 거고 그것과 관련된 행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사회 하는 건가요? 네, 시사회 합니다. 촬영 영상 시사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 또 일부를 저희가 이제 홍대 좋은 공간에서 저요. 네, 한번 이제 다시 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도 추석 이후쯤에 뭐 날짜는 아직 뭐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추석 이후에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따로 생각되고요. 공지를 드릴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그 멤버십 정말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직 혹시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멤버십 기념품 이제 1차분 발송이 됐고 오늘까지 2차분도 발송이 됐으니까 이제 최근에 아마 하신 분들은 이걸 들으실 때쯤이면 다 받으실 것 같고요. 망원경은 아직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야 아마 발송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건 일단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망원경은 이제 페이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2배로 커졌습니다. 망원경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그리고 망원경은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작을 몇백 개씩 제작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망원경 받는 멤버십 부분 사람들의 그걸 지금 신청하시면은 망원경을 조만간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 늦게 하신 경우에는 망원경은 꽤나 또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망원경을 얻고 싶으시다면 빨리 사람들의 망원경 옵션이 뜬 그 부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생활의 소비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놀라운 기회. 이런 놀라운 기회. 오늘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과학하고 앉아있는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영 기자는 다음 주에는 정시에 오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예. 예.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이러니까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욕할 것 같아. 너무 그러지 마. 아니요. 근데 제가 정말 잘못했죠. 네,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더 뭐라 그럴 것 같아. 얼마나 뭐라 그랬으면 계속 저렇게 농담같이 하는데도 잘못했다 그러고.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건 진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SPBC 뉴스룸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